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해변의 수많은 모래 중에 한 줌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자본주의를 모른다? 이건 한국에 살면서 한글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다면 자본주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미로처럼 보였던 세상이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많이 들어봤지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는 도대체 뭘까요? 이걸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점점 인생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직장에서 괴롭고 힘들어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 그렇게 견디며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 등등, 이런 문제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흐름상 파생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도 모르고 이상한 데다가 감정, 에너지 낭비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경제를 알면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인생과 가장 밀접한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인생을 왜곡시키는 주범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올해 임금이 얼마나 오르셨나요? 동결이신 분도 계실 거고 오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일단 숫자상으로는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월급을 250만원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월급이 인상되어 260만원을 받게 되었죠. 늘어난 10만원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람의 월급은 4% 인상된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인상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결이거나 삭감된 셈이죠. 여러분, 혹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를 아시나요? 앞서 살펴본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의 명목임금은 260만원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5% 올랐다고 한다면요,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인 26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5%를 뺀 247만원이 됩니다. 요즘 물가 체감 되시죠? 물가 상승률 한번 보세요. 5%, 3%, 4%씩 막 오릅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구매력은 감소하죠. 그렇기에 실질 임금 상승률은 거의 없거나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갑자기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아마 많은 직장인이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대부분이 임금 동결인데 조금이라도 월급 인상해주는 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그저 물가가 오르는 것만 탓하고 계셨을 겁니다. 즉, 내 생산성이 높아지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높다면 내 임금은 계속 깎여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근데 물가는 왜 자꾸 오를까요? 상품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상품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럼 물가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바로 세상의 화폐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화폐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1억 2억 하던 아파트가 3억 4억, 이전과 똑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이라도 더 많은 돈을 내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매일매일 우리의 자유와 여유를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알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노예 같은 삶이 더욱더 견고해질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자본주의를 알지도 못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계획, 대비도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만 장착한 사람은 정말이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든 안 되겠냐, 좋게 잘 풀리겠지 뭐. 마인드는 좋으나 조만간 인생이 재미없어질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금과 같이 내적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은 화폐 대비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빈부격차가 일어납니다. 실물 자산을 소유한 자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죠. 임금의 증가 속도와 저축 이자율보다 화폐량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욕의 물가가 진짜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침에 베이글 빵 하나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곧 빵 한 조각 사 먹기가 무서운 시기가 올 거라고 봐요. 이미 서민 음식인 김떡순도 부담스러워지고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영끌이나 비투를 한 사람들은 무척 힘든 시기죠. 반면 금리가 오르니 은행에 예적금하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안전하게 돈이 쌓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돈의 가치는 깎여 나가기 때문이죠.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은행에 맡겨둔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쌀 창고에 쌀을 계속 쌓아가지만 쥐가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더 줄어드는 꼴이죠. 월급도 예적금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도전해야죠. 뭐를요? 투자와 사업을 말입니다.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냐? 투자와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사람들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투자와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망할 리스크를 지면서도 투자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싸워 나가고 자산을 지켜나가기 위함이에요.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데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일단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해요. 투자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은 투자를 하고 있죠. 넷플릭스나 드라마, 웹툰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랑 술 마시며 돈, 시간, 에너지 낭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게임하며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 책을 읽거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 규칙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순간이 기회비용이고 투자입니다. 리스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천천히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간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걸 모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덮어 놓더라도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화폐량의 증가는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급여나 저축은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에 실물 자산이 없는 개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점점 가난해지죠. 개인이 점점 가난해지자 기업은 점점 팔 시장이 줄어듭니다. 그러자 은행은 돈을 빌려줄 대상이 점점 줄어들게 되네요. 따라서 사회는 자연스럽게 개인이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은 정교한 마케팅 방법으로, 은행은 다양한 금융 기법들로, 정부는 선한 의도를 명분으로 포장한 정책들로 말이죠. 옛날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신용카드로 사게 되었죠. 즉, 개인에게 빚을 더 지게 만든 겁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노동구조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개인의 대출만으로는 기업과 은행의 경제 시스템을 굴리기 힘들어지자 가정에 잠자고 있던 노동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가정주부들이죠. 가정에 잠들어 있던 노동력이 사회로 진출하면 어떨까요?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대출, 그리고 더 저렴한 인건비. 그렇게 신여성주의와 결합하여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남성들의 부족해진 경제력은 혼자서 가정을 부양하기 어려워졌고 여성들을 더욱 일터로 내몰았죠. 말로는 신여성, 일하는 여성, 커리어 우먼이라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부족한 매출과 은행의 부족한 대출을 채우기 위한 커다란 흐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대출을 받을 땐 어떤가요? 부부 양쪽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죠. 앞으론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소득을 내야만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같이 일해야죠 뭐. 임금은 정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집을 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결혼하기 어려워지고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이러한 사회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부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규칙을 아는 사람에게는 종종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기회를 보며 인플레이션을 올라타는 전략을 확신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극복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 하지만 생각해볼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늘린다는 건 시중의 화폐량을 늘린다는 말입니다. 화폐량의 증가는 실물 자산인 집값을 자극하게 되어 있죠. 그럼 월세보다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에 따라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용이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이걸 우리가 눈으로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 말을 듣고 고지곳대로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정부가 선한 의도로 젊은 층을 지원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고, 누군가는 정부가 선한 명분을 내세워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전세로 들어가야겠다 마음을 먹을 것이고, 누군가는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꾸로 달려가고 누군가는 앞으로 달려가며 양극화는 더 심화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커다란 질서와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착실히 돈 모으는데 도대체 왜 가난해지는 거야? 라며 자존감이 떨어지든 분노가 가득 차든 사회에 대한 원망이 생기든 엄한 곳에 손가락질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이 내용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자본주의 재생 목록을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금이나마 눈을 뜨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